중앙의 감시탑에서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감옥의 모든 방과 칸들을 샅샅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밖에 나가면 CCTV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는 내 개인정보가 나쁘게 이용이 되고 유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김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예전부터 제가 개인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는 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놉티콘이라는 거는 원형 감옥이에요. 중앙에 감시탑 같은 게 있고, 그 감시탑을 삥 둘러싼 원형 형태의 감옥이 있는데, 중앙의 감시탑에서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감옥의 모든 방과 칸들을 샅샅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이고, 감옥 안에 있는 입장에서는 중앙 감시탑이 어둡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지 감시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파놉티콘이라는 이 원형 감옥의 개념은 제레미 벤담이라는 그 18세기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가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레미 벤담은 공리주의 철학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로 유명한 철학자인데, 공리주의가 효율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효율적인 감시 체제, 그런 맥락에서 개념을 고안을 했던 것 같은데, 미셸 푸코라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는 파놉티콘이라는 그 개념을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다른 맥락으로 이용을 하죠. 어떤 중앙의 감시탑에 있는 사람은 정보를 가진 자이고, 원형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감시를 당하는 입장. 미셸 푸코는 어떤 정보를 가진 주체가 그 객체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하게 되고 권력자가 된다라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파놉티콘의 개념을 설명해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펼쳤던 게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미셸 푸코의 책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는 또 너무나 많이 변했죠. 정보가 그 당시보다도 모이기도 쉽고, 감시 체제가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밖에 나가면 CCTV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관리되고, 그런 많은 정보들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측면은 푸코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외부에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우리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헌법적 환수 판례 같은 걸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개인들이 가지는 권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놉티콘의 개념에 비추어 봤을 때, 정보를 가짐으로 인해서 권력이 발생하고 유지되고 이용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보호하고 그래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 전화번호나 내 집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지는 거에 뭔가 이렇게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죠.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학교 같은 데 찾아가면은 찾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 주소 이런 거를 그냥 학교 측에서 막 다 제공을 해주고, 그걸 근거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찾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TV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고 개인정보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인식되고 중요성이 부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AI 사회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AI 시대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AI가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죠. 그게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도용되고 가늠도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 AI 시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많은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 개인정보가 나쁘게 이용이 되고 유출이 되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위축되고 권력관계에서 의리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사람이든 AI가 됐든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됐든 정보를 독과점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이제 객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나 존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은 AI가 도입되면서 바둑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AI가 발달을 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 중에 하나가 바둑계이고, 그런 바둑계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를 한번 예측해보고자 하는 뭐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책 같아요. 바둑계에 AI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현상이 인간들 중에서 아무리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AI의 수준을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둑은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둑계에서 정상의 자리는 AI가 차지를 했는데, 반대편에서 일어난 현상은 예전에는 이제 바둑의 고급 기보 같은 것들이 독과점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급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제한적이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AI를 통해서 누구나 좀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둑계에서 약간 소외됐다고 할 수 있던 여성 기사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데 바둑 기사들의 실력이 일취월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은 AI가 독점을 하는데 그 저변은 민주화되는 거예요. AI가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예전에는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고급적인 정보나 뭐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바둑의 실력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둑계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둑을 잘 두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바둑 기사들이 주목을 받고 바둑계에서도 더 입지가 좋아지고 뭐 그런 면이 있대요. 과거에는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이고 가장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인간의 고유성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다른 측면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법조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상당 부분 AI가 법률 서면을 써주기도 하고, 물론 아직은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AI가 쓰는 서면의 수준을 인간 변호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비법조인들도 법률 서면을 충분히 잘 작성을 할 수 있고, 예전에는 감히 소송할 엄두도 못 내던 분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래도 계속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 게, AI가 아무리 잘 써줬어도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잘 쓰여진 서면이었는지 아직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언젠가 여러 개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결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변호사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의뢰인들이 왔을 때는 뭐가 법률적인 쟁점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정리되지 않은 자료와 언어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변호사는 그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아직은 AI가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 즉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의 즉흥적인 그런 판단력이나 생각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의 예측 불가능한 거를 정리하는 역할은 좀 필요해가지고, AI 시대에도 변호사는 한동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판사는 약간 다른 게, 판사님들도 날것의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제되고 정리된 자료들을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을 가장 잘하는 게 AI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판사의 영역이 오히려 AI가 도입되기 훨씬 쉽고, 판결문을 쓰는 데 있어서 뭔가 AI가 주는 그런 영향은 변호사가 법률 서면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면, AI 시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인간의 고유성과 가장 인간적인 본질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인간적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는 고민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AI는 감정을 못 느끼니까 슬픔, 기쁨,
기쁨, 화, 아니면 평온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고유의 가치를 찾는 게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AI가 감정 같은 것도 학습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처럼 AI도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은 그럼 AI에게도 감정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 그런 딜레마도 나중에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저녁,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